안녕하세요. 또 고통스러운 민법이 왔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법 재밌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눈빛이 많이 떨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재미가 없죠. 공법하고 민법하고 공부해 보시니까 차이가 어때요? 아주 관계밖에 안 하나요? 2차 하죠? 2차하고 1차하고 특히 민법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공법은 그냥 공부한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민법은 해석이 막 이게 어려워서. 공법은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네. 근데 민법은 공부한 내용이 응용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시설개론도 공부한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회계원리도 숫자만 바꿔서 나왔지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풀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은 한글로 돼 있다고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근데 절대 한글이 아니라 법률 용어입니다, 전부. 그래서 한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중매매 했나요? 이중매매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 두 개 할 차례죠, 지금? 네, 그래요. 이중매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는 207페이지입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지금 하고 있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고, 그냥 비판 정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관념이나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들, 그러니까 빨리 내몰아야 되는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악습, 폐습 이런 것들이 고착화된 행동을 반사회적 행위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이중매매, 우리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첩계약은 옛날부터 아주 못된 습관에 의해서, 못된 습관은 아니었다, 그죠? 옛날엔 전쟁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들이 많이 죽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지 않아서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시행되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아주 못된 습관들이 남아있고, 이랬던 게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같으면은 농번기하고 농한기가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농한기에는 전부 모여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도박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처도 딸도 막 다 팔아먹고 이렇게 폐가망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됐던 거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권력 가진 자들이 이제 힘이 좀 있고 그 행정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 보니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는 아닐 거예요. 앞으로 일부 다처제로 다시 이 사회가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암만 전쟁이 나가지고 남자들이 부족해도 일부 다처제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의식이 이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는 무효행위의 추인도 무효행위의 전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려면, 여기서 추인이라고 하는 말은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추인하려면 무효의 원인이 종료돼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서 봤던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이제 사회질서에 부합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인식 대변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앞으로 인류 사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한 아마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고, 비슷한 차원에서 무효행위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오늘 공부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시험에 좀 나오는 편인데요. 먼저 이중매매 한번 볼게요. 이중매매는 말 그대로 두 번 팔아드셨다 이건 거예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을과 갑이 벌써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 의무가 발생을 했으면 의무를 이행해 주는 거야. 이게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랬는지 병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매매 계약은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죠.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두 번을 팔아 드시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중 매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통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립니다. 이 등기를 해줬을 때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왜 문제가 되냐면 제1 매매할 때 병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병에게 이전 등기해 주는 게 당연한 걸 텐데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 라고 해서 이게 병의 무조건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이 등기가 유효란 얘기는 매매도 유효란 얘기고 등기가 무효란 얘기는 매매도 무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칙이 유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2 매매는 원칙이 유효다. 그런데 여기 유효에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제2 매수인이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이거 중요한 말이죠. 악이란 얘기는 제1 매매 사실을 알았다 라고 하더라도 유효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게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되려면 이런 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적극 가담이다. 이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자, 제1 매매가 있었으면 제 매도인은 제1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배신하고 얘한테 다시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는 이 행위를 우리는 배임 행위라고 하죠. 이런 거.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 배신 행위인 거예요. 왜 배신 행위를 싫어해요? 한국 사람이. 우리 삼국시대에서부터 보세요. 여기서 회담하고 뒤에서 쟤하고 회담해서 뒤통수 치고 이런 게 부지기수로 있었죠. 예. 중국, 일본 애들도 맨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배신을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이런 배임 행위를 이 사람이 알고 그리고 요청했어야 되는 거야. 알고 요청한 걸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뭘 찾아내야 돼? 대신 알고 요청. 이 말이 나와도 이거는 뭐라고요? 적극 가담과 같은 말이다. 그럼 이게 무효가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무효인 경우에 병으로부터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이제 전득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쫓아해 보세요. 뭐라고요? 전득자. 전득자 또는 제3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전득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얘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이건 악이라고 한다면 벌써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야, 얘네들이 이렇게 한 걸 알고 취득했는데 보호할 수 있을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의인 경우에. 그럼 선이란 말로 안 나오고, 전득자는 제2 매매가 유효라 믿었더라도, 그럼 이런 짓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유효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행위는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왜 정의관념에 반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제1 매수인 기준으로 한번 공부하시면 알게 됩니다. 자, 이때 말이죠. 제2 매매가 무효라고 한다면 단순히 무효인 법리를 가지고 따져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한 무효 같으면 서로 돌려달라 그러고 주고 끝내면 되는데,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갑과 병은 상호간에 어떤 형태든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다른 말로 이걸 또 이렇게 물권적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누구에게든지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물은 갑에게, 목적물은 병에게 서로 귀속되어 있는데 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갑이 병에게 준 이거는 병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첩에게 준 거, 첩이
뺏길까봐 누구 줬다 그랬죠? 누구 줬다 그랬어요? 그죠? 식스팩 줬다 그랬죠? 어떻게 식스팩은 그렇게 잘 외웠냐? 참 설명해, 그죠? 아. 그래, 그때 식스팩이 소유권은 무조건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첩을 둔 사람이 첩에게 준 물건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급부한 물건으로서 불법 원인급여가 되죠. 그래서 그 이익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사적 효과에 의해서 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되고, 그래서 걔한테 다시 증여를 받은 자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얘 소유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사람을 권리 취득하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제1 매수인은 보호하는 방법이, 먼저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와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쓸게요. 예. 별개의 건이 아닙니다. 예. 갑하고 을이 매매했다 그랬죠? 제1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병과 제2 매매했는데 제2 매매가 유효다. 그러면 이 매매가 유효라고 한다면 제2 매수인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럼 갑은 을에게 저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불능이라고 하잖아요. 왜 불능이야? 물건 하나인데 한 사람이 이미 소유권 취득해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그 의무는 불능이 생겼는데,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라면 얘는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그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난 거야. 제2매매가 유효면요. 근데 제2매매가 무효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제2매매가 무효면 제1매매, 을의 매매는 유효인데 병가매매가 무효면 을이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남아있어요? 무효니까. 진도가 걱정이 돼서 자꾸만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십니까? 예. 자, 제2매매가 유효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남아있죠. 남아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얘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죠? 제2매매가 무효일지라도 돌려달라고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환 청구할 수가 없거든. 만약에 여기에도 반환 청구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버리면 되는데, 여기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는. 만약에 둘 다 있으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야, 네 명의의 무효등기 말소해서 갑 명의로 되돌려놔. 그래서 되돌려 놓으면 야, 갑 너는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해 라고 해서 소유권 가져가면 되는데, 이쪽은 있는데 여기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둘이 직접 계약했나요? 계약 안 했으니까 직접 반환 청구권도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네, 그래요. 그럼 가만히 보면 반사회적 행위한 아이들은 이게 무효다 보니까 서로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급부물은 각각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행위한 애들은 이거 법률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정상적인 행위한 애들이 보호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한 사람들이 보호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그럼 몇 명 답이 없잖아요. 여기 앉은 분도 몇 명밖에 답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왜 해? 그럼 손해만 보는데. 그죠? 그래, 이상한 사회가 됐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둘이 거래도 안 했는데 직접 달라고 해서 뺏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나가다가 좋은 물건 있으면 나한테 팔아라. 안 팔어? 그럼 뺏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잘못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인정해 주자는 얘기야. 채권자 대위권이 원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채권자 대위권을 마지못해서 인정해 주자.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람이 보호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 주진 않은 거고요. 그러면 얘네 둘이 의뢰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한 건 맞죠? 반사회적 행위는 불법 행위거든요. 그럼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제2매매 있잖아요. 제2매매를 얘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채권자 뭐라고요? 대위권. 채권자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직접은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원래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자 취소권이요,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재산을 빼돌려 놨다고. 빼돌려 놨을 때 저도 채권자고 여러분도 다 같이 채권자인데, 저 재산을 빼돌려 놓으니까 저도 손해가 되지만 여러분도 손해가 되죠. 이랬을 때 채권자 중 한 사람이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 버리는 거야.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 취소권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형사권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되돌려 놓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이익 말고 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즉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혼자 돌려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나 한 사람의 이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받을 거 있고 나도 받을 거 있는데 내가 받을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그래서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2매매계약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뒤에 가면 채권자 취소권을 배울 텐데, 또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 뭔지도 잘 모르는데 또 채권자 취소권 가지고 이렇게 파고들지 말고, 여기는 일단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요? 채권자 대위권은 인정하되 직접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지금서부터 채권자 취소권 한 30분 여기서 제가 설명해봐야 머리만 아파요. 지금 결론은 뭐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1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제2매수인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2매수인 기준으로 셋, 네 개가 중요한 것이고, 제1매수인 기준으로 제2매매가 유효면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제2매매가 무효면 공가의 해보세요. 뭐라고요? 공가의. 그렇죠. 공가의 그려놓고 공가의를 외우면 안 되지. 공가의 머릿속에 이거를 영상화 시켜야죠. 그럼 저쪽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때 모니터도 보지 마시고 맨 앞에 있던 공이 뭐였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가해는 뭐였어요? 직접 반환 청구를. 직접 반환은 안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공은 뭐였죠? 불법 불법 행위를 행위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네 번째 가해는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저쪽에 제2매수인 기준으로 제2매수인도 4개 있었죠? 네. 제일 먼저 제2매매는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자유 경쟁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악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악의인 경우에도 유효다라고 하는데, 이게 악이라고 해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빨리 벗어야 된다고. 악이라고 하는 건 제2일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제2 매수인이 가서 이 땅 나한테 파시죠? 그랬더니 갑이 그한테 팔려갖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일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아쉽네요. 그러고 나가면 또 궁금했나 봐. 얼마에 사실 생각입니까? 가격은 또 궁금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뭐래요? 한 10억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갑 생각에 이거 7억에 팔았는데 10억 준다고?
그럼 마음이 바뀔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계약합시다. 그럼 병이 뭐라 그럴 거야? 아니, 그런데 팔렸다면서요?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샀는데 잘못한 거 있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가 알아서 처리한다는데 그걸 왜 못 사냐고. 내가 필요한 땅인데 자기가 알아서 제1매수인 처리하겠다는데, 그렇죠? 지금 벌써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면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뭐야, 제1매매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가 알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그거 사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한 땅이면. 그러니까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악이 안 나와. 여기는 악이 나오면 벌써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누가 나올까요? 선의가 나온다고.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보다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또는 물권적 반환 청구로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얼른 책으로 갈게요. 자, 부동산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제2매매의 효과, 타이틀 자체가 그거죠. 그래서 1번 원칙 줄칩니다. 원칙. 유효입니다. 지금 제2매매의 효과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원칙. 그래서 유효. 제2매수인의 선악 불문 유효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그래요. 두 번째 줄에 뒷부분에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먼저 등기한 자가 누굽니까? 제2매수인이죠. 제2매수인. 시험에 갑을 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에, 즉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이미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매매해서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목적물만 먼저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었고 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근데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 이제 누구 거야? 병께 되죠. 병은.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줘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이거 내가 먼저 인도받았고 나는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을 수리하거나 뭐 수리비가 가장 일반적이니까 어떤 물건의 수리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수리비 줘야 될 사람이 안 주면 그때부터 물건 인도 거절하고 점유하고 있을 권리가 유치권인 거야. 수리비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매매계약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세모표로 해놓으세요. 줄 안 쳐드릴 거야. 한번 들었다 정도로 해서 유치권을 공부하고 나면은 머릿속에 확 들어올 거니까 앞에다가 세모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런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예외. 매도인의 배임 횡령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시 무효. 그 줄 쳐주셔야 되죠. 적극가담.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적극가담이란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알고 이중매도를 요청해서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까지 된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3번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이중매매의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관계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1. 불법 원인급여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는 일체의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라고 줄쳐놔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참고사항 조그만한 글씨 있죠. 여기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뭐 목적물 반환 청구권, 등기 말소 청구권, 어떤 반환 청구권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이중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 보호 그랬습니다. 제1매수인. 제1매수인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제1매매는 유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유효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제1매수인 할 때 동그라미 1번 제1매수인은 두 번째 줄에요. 매도인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쫓아오셨죠? 줄치고 네.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는 물론 제2매수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불법행위는 직접 둘이 했잖아요. 네. 둘이 같이 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설명 필요 없고 3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부동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자기 혼자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제3자 전득자의 관계라고 해서 두 번째 줄 봅니다. 제2매수인으로부터 줄칩니다.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즉 무효라는 걸 몰랐다 그 얘기죠.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은 우리 일월 과정에서 할 건데 6번 잠깐 보시면요. 이 행위를 대리인이 했다는 거야,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이 어떤 법률 행위 했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의사표시하는 건 누굽니까?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의사표시하죠? 법률 효과는 다 본인한테 가는 거거든, 이게. 아니, 그냥 또 저건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시고 제가 혼자 못 가, 내가 직접 못 가니까 대리인 시켜서 가서 법률 행위 좀 해라. 그럼 가서 대리인이 가서 보고 물건 보고 괜찮으면 대리인이 골라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산 물건은 내 거야, 대리인 거야? 내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를, 이 적극 가담을 대리인이 했다는 거야. 대리인이 했어도 그 법률 효과는 다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그 사실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어요.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했으면 그 대리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인 거야. 대리인이 불법 행위했으면 그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인 거죠. 그럼 본인에게 귀속될 일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했을 때 지금 안 읽으셔도 관계없어. 1월 달에 해드릴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 법리 확장도 지금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냥 1월 달 과정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끝났죠. 예,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 행위가 끝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211페이지죠. 자, 104조 한번 읽어보니까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됐죠? 예,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걸 조금 해석을 하면 공정을 잃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은 너무 많이 줬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한 사람은 너무 조금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 가치가 그렇다는 얘기야. 객관적 가치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금 줬는데 이렇게 불공정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주관적으로 항상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관적이다 그런 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궁박 상태에 있었다. 여기서 궁박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이 갑자기 닥친 어려움이다. 이게 회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갑자기 닥친 걸 궁박이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닥쳐갖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멍해질 때가 있죠. 그건 이제 뭐 요즘에 멘붕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뭐 공황장애 같은 것도 이렇게 오면 멍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확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있죠. 이런 걸 법률 용어로 이제 궁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경솔했다라고 하는 거야. 또는 경솔했다. 경솔했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이면 기울일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잘 몰라. 근데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보는데 참석자가 10명인데 9명이 보면서 그래 이거 괜찮네. 근데 난 하나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다른 사람이 다 예스 할 때 나 혼자 손 딱 들고 저는 영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쪽이 좀 팔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는 척하고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조금만 노력을 하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데 그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때 모른다고 해야죠. 모른다고 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것도 나오면 무학으로 나와요. 무학. 글자를 모르는데 글자 모른다고 얘기 못하니까 그냥 계약서에 써 있는 걸 제대로 살피지 않고 또는 글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 버리는 거. 이걸 경솔이다. 그래서 전에는 저 경솔 가지고 시험을 잘 냈어요. 그래서 무학에 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못 배운 사람들을 희화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머니 세대를 교육 잘 안 시키던 못된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뭔지도 모르고 농간 부리는 사람들한테 땅 싸게 팔고 억울하게 막 이렇게 호소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글 좀 배웠다는 것들이 먹물들 있죠, 먹물들. 예, 이제 그런 짓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는 무경험입니다. 무경험은 일반적 사회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회 경험은 있어도 모든 특정 분야의 경험이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죠. 공대 나오신 분들은 공업 쪽이나 공학 쪽으로는 좀 경험이 있어도 아마 법학 쪽으로는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고요. 저같이 이제 사회과학 한 사람들은 공학 쪽으로는 또 경험이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저 같으면은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회 경험이 많은데 IT 있죠. 휴대폰 사고 이러는 건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보다. 그리고 99도는 어떻게 만지면 금방 아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물어봐도 맨날 가르쳐주면 좀 천천히 해, 이 새끼야.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그죠? 뭐 휙휙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교육을 시키죠. 엄마 아빠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라? 니네들 하는 거에 10분의 1 속도로 해라. 10분의 1 속도는 너무 빠른가? 10배 속도라 그러더라. 근데 다 알아듣던데? 그죠? 네, 그랬습니다. 저도 그 분야는 잘 몰라요. 그럼 저는 일반적 사회 경험은 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일뿐이지 일반적 사회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경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평생 농사일만 지었다. 또는 전업주부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근데 전업주부는 이제 아니죠. 전업주부들이 더 무섭죠. 뭐 카페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저거 하나 죽이자 그러면 가게 하나 죽이는 건 금방이요. 요즘에.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관적으로 궁바 이건 뭐예요? 또는 이제 누가 오아라 그랬어요. or 그죠? 오아가 뭐예요? 오아가 매년 오아야. 하여튼 예. or죠. or.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이게 또 중학교 1학년 했습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이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중학교 1학년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행위를 혹시 대리인이 했다. 대리인이 했으면 의사결정,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는 다 본인에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현장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우리 백사조에 없잖아요.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폭리의 악의. 폭리의 악의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알고 요청 이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고 요청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만 들어가도 돼요. 하나만 들어갈 때 뭐죠? 요거. 심리 상태를 이용했다는 얘기는 알고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남의 물건을 내 건 줄 알고 이용했다. 그럼 모르고 이용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어떤 사람의 무학을 이용했다. 경험 없는 걸 이용했다. 그럼 그건 무조건 알고 이용한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이용한 것, 폭리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이런 계약이 반드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폭리의 악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다는 얘기는 모두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입증하고 이것도 다 입증해야 된다고요.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무효가 입증이 되면 이거는 그냥 무효가 되는데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효 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가 무효 행위의 전환을 인정해 준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판례가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단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바로 옆에 요만한 땅을 가지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요거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 땅 모양 이쁘게 나오잖아요. 이 포함을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이제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 땅을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다 출입구까지 만들려고. 근데 그게 요 땅 주인이 알았던 거야. 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도 9년 만에 나온 거였어요. 9년 만에. 조합 설립하고. 근데 요거 포함시켰는데 이게 시가 한 1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땅 주인이 못 팔어. 이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약속했으면 모르는데 못 판다. 그러니까 애타는 거 여기 조합이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계속 가격을 올려갖고 50억에 산 거야, 이걸. 너무 많이 줬죠? 50억에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없어도 여기 지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이거만 가지고도 재건축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불공정한 범죄 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했던 거죠. 왜냐하면 일단 10억짜리 50억에 샀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심리적으로 궁박하다는 거 알아 몰라? 알죠? 여기서 이 궁박의 종류는요. 정신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 다 포함하거든요. 이 궁박이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이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궁박이든지 궁박했다. 이거. 그리고 알고 이용했죠. 내 땅 없으면 재건축 또 9년 걸릴걸? 이런 식으로. 그럼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 아니야? 18년 걸리면, 그죠? 그게 한 세대가 걸리니까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입증을 한 겁니다. 먼저 10억짜리 50억에 샀습니다. 객관적인 요건 됐네. 그죠? 그리고 재건축 조합,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9년 만에 나는 바람에 모든 조합원이 전부 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러네. 그죠?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죠? 이건 봐도 10억짜리 50억에 사셔. 안 그러면 나 다시 재건축 받던가? 이런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그래서 무효! 그랬어요. 무효! 그러고 나오니까 땅 주인이 그냥 10억에 팔걸. 그러니까 판사가 컴백! 그랬어요. 다시 앉아봐. 그럼 50억에 안 하고 10억이면 할 거야? 그때 네. 그래, 그럼 10억에 해.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50억은 무효지만 정상적으로 얼마요? 10억의 유효를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50억짜리 계약은 무효, 10억짜리 계약으로 유효. 이 말의 의미는 계약서 다시 쓰란 얘기야, 다시 쓰지 말란 얘기야. 다시 쓰지 말고 그 계약은 그냥 50억으로 써 있어도 얼마 계약이다? 10억짜리 계약이다. 다시 쓸 필요도 없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인 거예요. 다시 쓰지 않아도 써 있는 상태가 50억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얼마짜리다? 10억짜리다. 아시겠죠? 이게 전환이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최근에 인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에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 범위인데 이 적용 범위가 유상계약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무상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유상계약에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유상계약은요. 이거 계약도 있을 테고 단독행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독행위 굉장히 유명한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상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무상행위 뭐가 있어? 공짜로 주는 증여라든지 보통 우리 기부행위 있잖아요. 기부 같은 거.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겠다. 또 있어요. 경매 있잖아. 경매. 경매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경매는 원래 작은 돈 주고 큰 물건 사야 잘한 경매 아닙니까? 경매의 목적이, 경매 자체가 작은 거 주고 큰 거 살라고 하는 게 경매의 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매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만약에 입증이 다 돼서 이게 무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수익자라고. 얘는 반사회적 행위를 당한 사람이죠. 여기는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는 여기만 했지 여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무효가 됐으니까 주고받은 거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반사회적 행위 한 자는 불법원인 급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반사회적 행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여기도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폭리의 악의자가 이 물건을 제3자에게 또는 전득자에게 팔아드셨다는 거야. 그럼 전득자 선악불문하고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누가 나와요? 선의가 나오죠. 얘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에는 자주 나왔던 사례요. 이게 단독행위하고 이제 우리 전에 많이 나왔던 사례가 갑이라고 하시는 분이 81세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시고 무학입니다. 무학. 안 배우셨어요. 글을 모르세요. 거기다가 약간 치매, 노망 증상이 조금 있으십니다. 거기다가 평생 농사일만 지으신 거예요. 평생 농사일만 지으신 거예요. 자, 이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민법상 자녀들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4명이 있다 그랬죠? 네. 애들 이름이 완전호로죠. 완전호로 뭐 이런 애들인 거예요. 이런 애들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이 하나가 있어요. 이 땅이 하나가 있는데 이 땅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는 땅이에요. 2억 정도 되는 땅인데 이거를 을이 5억 정도 되는 땅이야. 5억.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갔고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는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을 꼬셔가지고 이걸 삽니다. 얼마에?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중도금으로 3천만 원을 죄송합니다. 7월 3일 날 중도금으로 3천만 원을 주고 7월 5일 날 잔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10억 정도, 10배 정도가 붙어버린 거야. 그럼 얼마가 됐다고요? 50억 정도 물건이 됐죠. 이때 얘네들 눈에 불을 밝히고 뛰어오겠죠, 어머니 배로? 왜요? 이름을 바꾼 거야. 뭐로?
효자 효부로. 완전 호로는 부모님이 돈이 생기면 효자 효부가 되죠. 애들은 바로 이름 바꿔서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머니 안부를 물어. 이 땅 어디 갔나 물어봐. 이 땅 어디 갔나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고마운 분한테 팔았대죠.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얘기했더니 글쎄 계약금을 5천만 원이나 주셨지 뭐냐 1억 원짜리 매매하면서 그래요. 5천만 원 준 게 고마워요? 그리고 중도금도 잔금도 이렇게 빨리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빨리 해줬지 뭐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때 여기 둘째 아들이 공부 조금 했어요. 공부 조금 했는데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때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카톡 답하느냐고 다 듣진 않은 거지. 이 문제죠. 항상 요즘에. 이 사람이 이거 입증해서 끝낼 거야. 한 방에. 그러면서 이거 무효야 무효. 그러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장했냐. 아니 5억짜리를 1억에 샀으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판사가 맞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 어머님 말이죠. 무학이세요. 무학. 거기다가 치매 증상도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도 궁박하시고 경솔하죠. 게다가 평생 농사일만 지으셨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갖출 거 다 갖추고 계시죠. 퍼펙트 아닙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완벽하게 다 갖추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지요? 라고 했더니 판사가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거 입증해야지 이거. 상대방 폭리하기. 근데 상대방 폭리하기를 어떻게 입증하냐고. 얘 머릿속에 있는 걸. 입증 못하고 이제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 판사 한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참 보면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니 10억짜리든 5억짜리든 1억에 매매할 수 있어요. 금매물로 매매하면 1억에 매매하는 거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1억짜리 계약을 하면 계약금 얼마 줘요? 1,0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5천만 원 줬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물건이 원래 5억짜리라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중도금을 너무 빨리 주잖아요. 거기다 잔금까지 빨리 치러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폭리의 악의가 어떻게 된다? 추정이 된다. 판사가 이렇게 판시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쪽에서 다 입증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입증해야 되는데 폭리의 악의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반대 증거 없으면 폭리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증 책임이 일로 넘어온 거지. 판사가 물어봤어요. 계약금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더군요. 그래요. 여기까지 설득력이 있죠. 중도금 왜 이렇게 빨리 줬습니까? 할머니가 불쌍해서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잔금도 할머니가 불쌍해서 이렇게 주셨나요? 그랬더니 네, 그러죠.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부터 네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된 거야. 왜 제일 불쌍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버린 거죠. 됐으면 할머니 측에서는 얘한테 줬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여기다가 할머니 측에다가 매매대금 1억 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결국은 누구만 신났어요? 완전 호로 얘네들, 효자 효부 얘네들 이름 바꿨어요. 조금 아까 효자 효부 얘네들만 신났죠. 할머니는 아직도 잘 모르세요. 뭔 얘기인지. 요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판례가.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준 판례가 있는데, 자, 갑은 부인이시고 A는 갑의 남편분 되세요. 근데 A가 사업을 운영을 하셨는데 일은 참 잘해. 물건도 잘 만들고 거래처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아서 납품은 잘하는데 사람이 수금을 잘 못해. 수금을.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고 좋게 잘 만들어서 갖다 납품하고 수금을 못하면 이 회사 망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약하니까 부인이 집봐. 당신이 살림해. 그리고 남편 회사에 나가서 거래처에다가 이제 받아야 될 채권을 독촉을 하죠. 근데 거래처의 을 사장이 조금 시커먼 사람이 있었어요. 나처럼 얼굴 시커먼 사람 말고 속이 시커먼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자고, 만나서 돈을 들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산하자고 여기다가 채권을 청구한 거죠.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만나서 주겠다고 해놓고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악수만 한 30분 계속하고 손 안 놔주고 계속 흔들었던 거예요. 돈 갖고 와서 안 갖고 왔어요? 안 가져왔죠.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가지고
여기다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아, 뭐 그런 사람하고 상대를 했어. 그 아주 사람이 말이야. 그 손이나 잡고 안 놔주고 말이야. 악수나 계속 하자 그러고. 이분은 부녀회 총무신데 지금 동네 지역 부녀회. 아우 어쩜 이렇게 체질이 살림에 맞냐고 이러고 있는 분인데 평상시에 여기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 한 10년 이상 살았다니까. 뭘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여기 관심 별로 없었거든. 근데 딴 놈이 손잡고 안 논다니까 그땐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 그러니까 가서 좌우 스트레이트를 뻗어버린 거예요. 훅도 한번 날리고. 그러니까 어디 갔을까? 고소했겠죠? 고소해서 일명 꼬린이라는 거 아시죠? 꼬린? 이 꼬린이잖아. 그죠? 철망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이 구속된 거예요, 남편이. 구속이 되니까 부인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합니까? 자유를 느낍니까? 아니 남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순진한 생각하지 말고 부인들한테 물어봐야 돼. 남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합니까 진짜?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요. 뭘 망설이면서 그래. 이분은 편안함을 느꼈대죠. 자유를 느꼈답니다. 여기서 술 먹어 못 먹어? 담배 피워요 못 피워? 아침이면 일어나서 운동시키죠.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보호까지 싹 다 공권력 가지고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꼈다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난리가 난 거야.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빨리 가서 합의 안 하고. 얘는 어디 있을까요? 하스피탈 있겠죠. 그래요.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이 와서 찾아와서 빌겠다고 비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채권 포기해 라고 해서 포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채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요청에 의해서. 포기했더니 이 사람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고소를 취하게 되니까 취소가 아니고 취하했어요. 취하니까 이 사람 이제 석방됐겠죠. 석방이 되니까 부인이 입에다가 두부 한번 물려놓고 빨리 와가지고 또 소송 제기합니다. 채권 포기 무효입니다 라고. 그때 판사가 입증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무 대가 없이 채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 객관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채권 포기했으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정도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죠. 그런데요, 그리고 저는요, 남편이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약간 갸우뚱했어요. 진짜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때 고소한 사람이 채권을 포기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그러니까 알고 이용한 거죠. 세 가지 다 맞은 거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정신적 궁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폭리의 악의가 있었죠. 그래서 채권 포기 무효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채권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번엔 진짜 병원에 있지. 얘는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 있어요. 이때 이제 판사가 나올 때 물어봤대요. 여기다가. 근데요, 진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하셨나요? 그랬더니 부인이 에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 그랬대죠.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갔답니다. 그죠? 그래요. 예, 대체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되면 부인들이 그런다는 거야. 남편이 바깥에서 밥 먹고 온다 그러면 되게 좋아한대요. 그죠? 그리고 오늘 지방에 출장 가 그러면 더 좋아한대죠. 자유다. 그죠? 예. 뭐가 당연합니까? 자, 좋습니다. 자, 104조의 의의로 갑니다. 의의에 2번 갈게요.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거 하고요. 요건입니다. 객관적인 요건. 그건 거의 다 줄쳐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객관적인 요건 줄치시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줄쳐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 행위 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줄쳐 놓으시고요. 밑으로 가면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에 동그라미 기역에 중간쯤에 보니까 피해자에게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의 존재. 그 다음에 니은에는 저 뒷부분에 존재 바로 밑에 보니까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 이게 중1이었죠. 중1. 그 다음에 디귿에 궁박이란 그리고 그 뒤로 쭉 넘어가면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중간에 보면 일시적, 계속적, 그거 다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다 읽을 필요, 줄 대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긋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가면 무경험은 다 줄칩니다. 특정 영역이 아닌 일반적 생활 경험 및 지식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비읍엔 앞에다가 써놓을게요. 궁본 경무대 이러고 써놓을게요. 궁본 경무대. 궁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비읍이 했고요.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요건이죠. 상대방에 대한 요건.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읽어 나가는 거 다 천천히 줄치면서 오세요. 상대방에 대한 요건, 폭리의 악의, 폭리 행위자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의 악의가 요구된다까지 줄쳐놓으시고요. 요구된다 바로 밑에 폭리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이 폭리의 악의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 우리 법조문에는 상대방에 대한 요건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입증책임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효 주장하는 자가 싹 다 입증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니은에 자 어느 법률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다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예. 두 번째 줄에 경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모두를 입증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선악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은 다 줄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 추인 했죠. 추인 동그라미 X에 넣으면 되죠.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말아야 되는데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 없기 때문에 추인은 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X에 놓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 추인도 추인이 안 되면 법정 추인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둘 다 동그라미 X에 놓습니다. 추인, 법정 추인. 그 말이 뭐야? 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최근 판례에 의하면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 그거 줄쳐놓으시고 최근 판례에 의하면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 거지 이 판례를 또 연구하려고 파고들지 마세요. 이 판례 연구하려고 지금 공부 방법이 잘못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꾸만 이런 거 질문하고 그러는데 이거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됐다.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50억에 샀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였잖아요. 이 사람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무산될까 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은 알고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데 그냥 50억으로서 무효지만 10억으로 전환하게 되면 유효. 이거 둘 다 좋은 거 아니야? 둘 다? 재건축 조합도 좋은 거고 땅 주인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10억의 전환을 인정해 줬다라고 해서 사례 가지고 재건축 조합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판례를 드린 거고 시험에 나오는 건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 갖고 그냥 이해했으면 돼요. 그럼 그 재건축 조합이 말이죠 라고 해서 엔드 그리고 이렇게 이어나가면 쓸데없는 시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질문을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왜 여기서 이어나가서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항상. 아시겠죠? 재건축 조합 사건으로 인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줬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저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일 지네들끼리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또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건을 만들어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 개 가지고 1년 내내 해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민사재판 3년 5년 걸리는 거야. 사건 하나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볼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급부 이행 전이면 무효잖아, 무효. 그래서 급부 이행 전 줄 칠게요. 급부 이행 전 줄 쳐놓으시고, 전 두 줄 밑으로 내려가면 그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줄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부가 이행된 경우 줄 칩니다. 줄 치고, 수익자의 반환 청구 줄 치고요. 청구 바로 밑에 보니까 수익자는 급여물에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돼 있죠? 네. 줄 쳐놓으시고요. B로 가면 동그라미에 피해자의 반환 청구 보이시죠? 반환 청구 바로 밑에 피해자는 자신의 급여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득자 보호 여부. 그래, 전득자 보호 여부. 전득자 보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불가까지 돼 있죠? 전득자 보호 여부 불가까지? 그럼 불가까지가 줄 치는 거고, 그 수익자로부터 바로 밑에 다시 권리를 양도받은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그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급부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서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다 보호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제2 매수인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하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수익자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전득자는 보호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는 피해자 보호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제1 매수인 보호해야 되죠. 근데 앞에서 첩에게 급여물을 줬던 그 사람은 보호받을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그 사람은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거기 보호할 사람 아무도 없죠? 보호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법 적용 그냥 해서 뭔가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법의 내용대로 그냥 꾸준히 가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득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동그라미 1번에 뒷부분에 유상계약 동그라미 쳐놓고 단독행위,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까지 줄 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3번에 경매 동그라미 X에 넣어야 되죠. 동그라미 X. 뒤에 가면 증여 기부도 동그라미 X. 이 증여나 기부는 무상행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행위. 증여 기부에다가 무상행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판례 보시니까 판례 104조 적용인데, 판례 동그라미 2번 판례 있죠? 찾으셨나요? 단독행위에 대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 외상 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됐죠? 아까 제가 배경 설명까지 다 했죠? 예,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이 중요한 거야.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제시해 준 게 여기거든요. 이거. 그리고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큰 테마를 제시해 준 판례가 저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 내용은 그다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04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저게. 아시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법률행위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먼저 이렇게 풀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 프린트 받으셨나요? 오늘 반사회적 행위 받으셨죠? 예, 지난번 거하고 갈아 넣으세요. 지난번에 한번 나갔거든? 그거하고 바꿔치기 하시라고요. 예.